네, 선재규 선임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코로나19 하위 변이 얘기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게 나오고 있네요. 세계보건기구가 지적을 했는데요. 네. 지금 오미크론 하위 변이 중에서 이제 오랜만에 들어보실 텐데 BA.2.86이 있고 그게 또 다른 하위 변이로 해가지고 지금 JN1이라는 게 지금 최근에 이제 특히 미국 같은 데서 상당히 빠르게 확산을 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가 이거를 이제 그 관심 변이, 이제 우려 변이보다 한 단계 낮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세계 공중보건에 끼치는 위험이 높지는 않지만 그 관심 변이로 지정을 해서 계속해서 관찰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오랜만에 말씀드리지만 그 스파이크 단백질 이제 이게 변이가 이제 돼서 이제 그 이제 변이들이 나오는데 그 단백질 이게 이제 얼마나 많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면역력 회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늠하는데 일단 JN1 같은 경우도 면역 회피력이 큰 변이 바이러스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확산 추이를 감시를 해야 된다는 게 세계보건기구 입장입니다. 네. 신규 감염의 그러니까 상당 부분을 좀 차지한다 이런 얘기네요. 특히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를 보면은 이 J1.1 이게 미국 코로나 신규 감염의 20% 정도를 차지해서 굉장히 빠르게 확산하고 특히 북동부 같은 경우는 이미 우세종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중국에서도 지난주에 이 JN1 변이 감염자가 7명이 보고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된 얘기를 또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백신에 대한 얘기인데 지난번에도 이 백신 이 기간이 지나서 예, 폐기하는 대량 그렇죠? 그런 폐기했다는 얘기들 말씀드렸죠. 전해주셨는데 오늘은 또 어떤 얘기죠? 이번에는 그 백신 그 대금 미납 문제가 지금 좀 법정 소송까지 갔습니다. 네. 화이자가 그 자기네하고 그 같이 개발한 그 독일 바이오엔테크하고 그 폴란드, 헝가리를 상대로 해서 대금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유럽연합은 아시다시피 이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이제 회원국들 대신해서 이제 공동 구매하는 방식이었는데 지금 그 폴란드 정부 변호인이 밝힌 걸 보면은 화이자가 폴란드에 대해서 그 이자 포함해서 백신 대금으로 13억 유로, 우리 돈으로 한 1조 한 8천억 원 이상을 요구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헝가리까지 포함해서 합치면 근 한 2조 원 정도인 모양인데 물론 화이자 쪽에서는 구체적인 액수는 밝히지 않는데 그 2021년 5월 그 유럽연합 공급 일환으로 폴란드하고 헝가리하고 계약한 대금을 우리는 받으려는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폴란드하고 화이자하고의 계약 상황은 지난해 4월에도 이슈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폴란드가 이미 지난해 네. 4월에요. 자기는 그 계약은 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했지만 공급을 받지 않겠다고 이미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부스터샷에 대한 그 법적 결론이 명확하지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집행위원회가 공동 구매를 해서 우리는 그걸 받을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당시에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네. 헝가리 쪽에서도 그 백신이 불필요하게 대량 주문돼서 우리한테 강요됐다 이렇게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다 덧붙여서 집행위원회하고 화이자가 이 헝가리 쪽 주장은 이렇습니다. 회원국 자금을 갈취하기 위해서 공모했다는 의혹이 있다. 네. 물론 화이자 쪽에서는 강력히 부인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그 화이자 CEO하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브뤼셀 법원에 제소가 됐고 내년 1월 30일부터 이제 공판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아직 사라진 것도 아니고 하위 변이에 대한 얘기도 앞서 전해주셨지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백신에 대한 후폭풍이랄까요? 남아있는 문제들이 꽤 있네요. 코로나 후유증 네. 롱 코비드라 그러죠. 그게 이제 계속 조금씩 얘기가 나오는데 이 백신 대금 문제, 폐기 문제 이런 게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나올 걸로 보입니다. 네.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미국이 동맹국 호주에 최근 홍해로 군함을 지원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사실상 거절됐다. 외신 보도네요. 호주 총리가 어제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지금 홍해,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그 예멘 반군 공격 때문에 이제 홍해 그 글로벌 해운사들이 이제 거기를 지나지 못하고 이제 아프리카
쏟아져 가니까 이제 물류 대란 얘기도 있고 뭐 비용도 늘어나고 해서 이제 이런 그 홍해를 통과하는 그 선박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 연합 함대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호주에도 이제 동맹이니까 군함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한 모양인데 호주 총리가 사실상 거절을 했습니다. 물론 검토는 하고 있는데 미국은 호주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외교적 지원임을 알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동 안보를 위해서는 무력 시위한 것보다는 외교가 더 낫다. 그리고 또 호주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네. 돕지 않겠다는 건 아니다 하면서 그 중동 다국적 연합 해군 사령부에 호주군 5명이 가 있는데 추가 파견하겠다. 글쎄 이거 뭐 병력 조금 더 보내겠다는 얘기인데 미국이 이거 가지고 탐탁해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은 이 홍해 사태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어떤 상황이죠? 지금 이것도 이제 그 남중국해 이른바 항행 자유 뭐 이런 식의 작전을 한다는 식으로 해서 다국적 안보 구상을 이제 넣겠다는 겁니다. 이른바 번영의 수호자 작전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네. 이제 동맹들한테 요청을 해서 지금 현재 뭐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바레인 같은 데가 네. 이제 군함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한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아, 그래서 호주도 지금 보니까 지금 이제 호주는 집권 노동당이죠. 그 보수 야당 쪽에서는 국제공조 외면하면 나중에 왕따 된다 해가지고 좀 뭐 비판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또 호주 현지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호주가 이렇게 함대를 보내지 못하는 또 속사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드론 공격에 대한 방어력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갔을 경우에 그 드론 공격에 대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그 군사적인 그런 그 테크니컬한 문제도 좀 이렇게 내부적으로 그 우려를 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홍해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홍해발 물류대란 위기가 지금 뭐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는데 러시아가 대안으로 북흑해 운항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고요. 지금 기후 위기 때문에 북극권 그 빙하가 막 녹고 하니까 이제 거기가 옛날에는 그쪽으로 배가 다니는 게 거의 불가능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게 가능해지고 뭐 천연가스 같은 것들도 이제 더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런 홍해발 물류 대란 네. 위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는 이걸 기회로 보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북극 대사가 어제 그 러시아 통신 인터뷰에서 홍해에서 항로를 병리해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러지 말고 북극해를 이용하면 우리가 편의를 봐주겠다. 뭐 이렇게 또 제의를 합니다. 푸틴도 뭐 그저께 아주 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북극해 항로가 수에즈 운하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다. 화물 운송 경제성이 몇 배가 늘어난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 북극해 항로가 바닷물이 이제 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네. 지금은 좀 그게 환경상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죠. 적극 많이 권고를, 네. 그 기후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 그 해빙이 됐긴 해도 그래도 지금도 그 쉽지는 않습니다. 연중 그 항해 가능한 기간이 길게는 한 7개월 정도. 그리고 그래서 이제 화물선이나 뭐 유조선이 가자면은 쇄빙선이 필요하고. 아, 그래서 이제 푸틴은 뭐 우리는 핵 추진 쇄빙선도 있다. 뭐 이렇게 또 홍보를 대대적으로 합니다. 네. 지금 러시아 북극해 항로는 한 5,600km 정도 저쪽 그 유럽 쪽에서 이렇게 오는데 말이죠. 지금 이 러시아 목표는 내년에 이 북극해를 통하는 화물 운송량을 한 8천만 톤 정도로 늘리고 2035년까지는 2억 2천만 톤 정도로 더 확대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홍해 그 연합 함대 포위 작전에 아마 미국이 뭐 러시아도 들어오라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크렘린 대변인은 우리는 거기 들어가지 않는다. 아주 선을 그었습니다. 네. 러시아는 참여하지 않는다. 선을 그었다. 네, 러시아 얘기 좀 더 해볼까요? 러시아가 이 북극에서 군사력을 대폭 증강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미국 등 서방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보도네요. 네, 미국 CBS 보도입니다. 뭐 그동안에도 뭐 아무래도 러시아가 이제 북극이 가장 가까운 나라니까 그런 그 북극 쪽에서 군사력을 상당히 그 배치를 해왔는데 지금 최근에 이런 그 기후 위기도 있고 한 상황에서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북극권에 대한 그 군사적 배치를 훨씬 더 증강을 더 강화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네. 지금도 러시아가 북극권에서 운영하는 군사기지가 미국하고 나토 동맹국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방의 그 북극 군사 입지가 러시아에 비해서 한 10년 이상 처진 걸로 그렇게 진단이 됐습니다. 네. 노르웨이가 또 러시아 군사 시설과 근접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관련이 있는. 노르웨이가 지금 저 건가요? 나토 네네. 이제 가입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러시아하고 접경이 돼 있고 전에부터 그 굉장히 뭐 아주 그 묘한 관계였죠. 예전에 뭐 그 군사적으로 충돌도 몇 번 했고요. 그 노르웨이 그 정보기관 간부를 지낸 사람이 그 노르웨이 최북단의 그러니까 최북단 거주지가 스발바르 제도인데요. 그쪽 근처에 러시아 북서부에 핵잠수함 기지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군사 충돌할 경우에 여기 있는 핵잠수함들이 그 핵무기를 발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이 스팔바르제도 저도 간간히 들어본 것 같은데 좀 익숙한데 여기가 러시아 국민이 비자 없이 거주할 수 있다고요? 예. 네. 여기가 영화에도 많이 나왔죠. 이게 1920년대 러시아하고 그 핀란드가 노르웨이가 그 협정을 맺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국민들은 여기에 비자 없이 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미 러시아가 상당히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그 스발바르 도시에 그 러시아 탄광전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학교 뭐 그다음에 영사관도 있습니다. 러시아 영사관. 그래서 뭐 이런 역사 때문에도 저한테도 좀 익숙한 그런 이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네. 뭐 이 항로도 열리고 그다음에 석유하고 천연가스 매장지도 이제 그 해빙이 되니까 네. 많이 이제 드러나고 있고 해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특히 이제 이런 그 군사적인 이런 그 서로 간의 그 기싸움도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들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러시아가 이 북극권에서 그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도 했는데 이게 이제 미국 방공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걸로 분석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난 8월 같은 경우는 러시아하고 중국 합동 함대가 알래스카 인근 해역을 순찰하는데 그때도 이제 북극 항로를 이용을 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북극이 이미지가 이렇지가 않았는데 군사적 발화점이 될 수 있다. 글쎄 말입니다. 네. 지금 뭐 미국 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최근에 보고서를 냈는데 러시아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 상황이 나빠져서 나토하고 충돌을 하게 되면은 러시아가 노르웨이나 핀란드를 제한적으로 침공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분석을 냈습니다. 네. 푸틴도 지난 11일 그 러시아 북서부 쪽에서 그 북극 개발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극이 엄청난 경제 기여가 있고 특히 안보에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미국이 최근에 그 특히 그 북유럽 국가들 노르웨이, 스웨덴, 뭐 덴마크, 핀란드 이런 데하고 그 방위 협력 협정 같은 걸 잇따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쪽 북유럽 국들이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그 특히 러시아 공격에 대한 그 위협을 많이 느끼고 있는 이런 것도 또 해서 저는 북극권을 둘러싼 미국하고 러시아 간의 군사적인 어떤 그 기싸움이 더 치열해지는 건 그렇게 썩 좋은 조짐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요. 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지원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일본에서 조달해서 보충한다. 이런 보도가 있네요. 일본은 지금 네. 그 무기 수출 규정이 있습니다. 방위 장비 이전 3원칙하고 이제 운영 지침이 있는데 현재 그 내용은 그 미국 같은 데서 라이선스 이제 허가를 받아가지고 무기를 이제 일본이 이제 생산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미국에 다시 수출할 경우에는 완제품은 안 되고요. 네. 부품만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일본이 이제 무기 수출을 본격화하려고 해서 이걸 지금 손질을 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미우리 보도를 보니까요, 빠르면 내일쯤 이거를 확 개정을 할 모양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그 미국에서 라이선스 받아가지고 일본에서 생산한 무기를 완제품도 수출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요미우리 보도를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이 상당히 재고가 달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니까 미국하고 일본이 그동안 이제 접촉을 해서 일본이 이렇게 미국에서 라이선스 받아가지고 이제 생산한 그 패트리엇 미사일을 미국에다 주면은 미국은 자기네가 갖고 있던 거를 우크라이나에 줘가지고 그 공백을 메꾼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몇 가지 이제 그 제한 조건이 있는데 네. 이 일본 무기 그 수출 규정 그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에 보면은 개정이 돼도 현재 전투 중인 국가에는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사실상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편법이죠. 뭐 그런 것도 그렇죠. 있는데. 뭐 주고 네. 메우고 이런 거니까. 이미 뭐 네. 지난번 그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때도 그렇고 지난달 그 샌프란시스코 에이펙 정상회담 때 바이든 대통령이 그 기시다 일본 총리한테 네.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우리 뭐 워싱턴 포스트가 얼마 전에 보도했죠. 155mm 포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많이 공급을 해서 일부 뭐 상당량이 실제 공급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게 지금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3원칙 등을 개정을 하면 당장 수출할 수 있는 예, 당장 뭐 몇십 기 정도를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네. 지난주에 미국 가서 워싱턴 방문했죠. 그래서 비공개 회의할 때 키이우 방공망 미사일 지금 몇 개밖에 안 남았다. 빨리 좀 도와달라. 막 이렇게 호소를 한 모양입니다. 네. 그 우크라이나 공군 대변인도 충분한 미사일 조달이 문제다. 서방이 패트리엇 생산을 늘렸지만 충분치 않다고 강조를 했고요. 그 지금 미국 국방부 쪽에서도 미국 의회에 그 미사일 방공망 강화하는 게 우크라이나 그 방어에 필수적이다 이렇게 네. 강조하는데, 저는 일본이 적극적으로 그 뒷받침을 하는 걸로 할 움직임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이 기회에 무기 수출을 더욱더 본격적으로 하려는 그런 자기들 계산도 있는 겁니다. 일본의 방위 부분에 대한 변화 그리고 방산 수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의지 이런 것도 좀 많이 전해 주셨었는데 진짜로 속도가 나고 본격화가 되네요. 일본은 과거 한국 전쟁도 네. 그랬고 남의 나라 전쟁할 때 자기들이 그걸 호기로 삼는 그런 그 전력들이 있죠. 다음 얘기 가보겠습니다. 미국 국가정보국의 분석인데요. 중국, 러시아에 이어서 이란, 쿠바도 미국 선거 개입을 시도한다. 어떤 얘기인가요? 그 국가정보국이 미국 그 CIA를 비롯한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합니다. 네. 여기서 그저께 보고서가 나왔는데 2022년 중간 선거 때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이란, 쿠바 등도 그 선거 개입을 시도한 것 같다는 그런 내용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네. 물론 뭐 구체적인 뭐 결과가 어떤지까지는 아닌데 이런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좀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특히 미국 중간 선거를 통해서 어떤 그 미국 어떤 그런 미국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좀 깨는 미국 민주주의가 이렇게 혼란스럽다는 점을 좀 부각시키고 그 낙태라든가 총기 규제 같은 사회적 이슈를 좀 부각시켜가지고 분열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많이 보내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렸다는 것도 이 보고서에 들어 있습니다. 네. 또 어떤 부분들 볼 수 있을까요? 관련돼서? 뭐 러시아 얘기도 있고요. 네. 러시아는 특히 민주당 쪽, 미국 민주당 비방 쪽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란 같은 경우는 미국의 사회적 분열을 이게 좀 부추기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췄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쿠바도 이렇게 좀 소규모지만 미국의 선거에 이렇게 뭔가 영향을 주려고 했다는 게 이제 보고서의 어떤 그 관측입니다. 물론 뭐 팩트체크는 아닙니다. 내년에 또 중요한 선거, 큰 선거, 대선을 그러니까 앞두고 있기 이제 때문에 이 보고서가 나온 게 네. 내년 선거에 대한 그렇죠. 어떤 경각심을 높이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이 시기에 또 이런 분석이 나왔다라는 점도 주목해 보겠고요. 다음 얘기 볼게요. 커피 왕국 에티오피아 얘기인데 삼림 벌채 방지법 얘기가 있네요. 어떤 얘기죠? 에티오피아 커피는 뭐 예가치에프도 많이들 이제 읽으실 거고. 잘 몰라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 네. 에티오피아 커피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먹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유럽연합이 그러니까 산림 벌채 한 곳에서 그 나오는 뭐 커피라든가 코코아 뭐 고무 이런 주요 원자재를 내년부터 이제 수입을 대폭 규제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그렇게 산림 벌채한 그런 곳에서 재배되지 않았다는 걸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의무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생산지 주민 인권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까지도 이렇게 의무적으로 첨부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유럽연합 27개국 회원국 내에서 비즈니스 못하게 하고 몰래 하면은 과징금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커피 외에 뭐 쇠고기, 코코아, 뭐 팜유, 대두, 목재, 고무, 목탄 그리고 또 이런 게 들어간 가죽, 뭐 초콜릿, 가구, 자동차 타이어까지 단계적으로 규정을 이제 제재를 하겠다는 건데 일단 대기업부터 먼저 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좀 이렇게 확대를 한다는 건데요.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 다들 난리가 났는데 특히 에티오피아가 난리가 났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로이터 보도를 보면요, 에티오피아는 네. 전체 수출의 한 35%가 커피고요. 어. 그 다음에 또 수출되는 커피 가운데 25% 이상이 유럽 연합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로서는 이게 큰일입니다, 진짜. 그러네요.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커피 주요 수출국인데 전부 영세농이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떻게 대처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브라질은 기업농이기 때문에 커피 농가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훨씬 나은데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더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새 규정이 발효가 되면은 이제 커피값도 아무래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유럽연합 내 커피 애호가들의 걱정입니다.
식품 인프레 조금 주춤하는데 또 올라가는 거 아니냐. 지금 산림범죄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화석연료 다음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원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가 수출의 30에서 35%가 그러니까 유럽연합이 커피군요. 이렇게 까다로워지면은 아. 다른 쪽으로 수출 확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에티오피아 커피가 우리한테 더 많이 들어오면 좀 우리는 조금 좀 글쎄 뭐 어부지리를 글쎄 뭐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우선 에티오피아가 지금 그 유럽연합의 이게 이런 규정이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유럽연합이 이렇게 하는 게요. 어쨌든 이제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그런 조치인데 이렇게 또 피해를 보는 곳이 있네요. 네. 유럽연합의 친환경 삼림벌채 방지법 세계 첫 발효에 초비상이 걸린 에티오피아 얘기까지 또 영향에 대한 생각까지 들어봤습니다. 국제뉴스 워싱턴이 선재규 선임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